울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이별을 겪고 있다면 제발 이것만은 먼저 하세요. 울기 전에, 자책하기 전에, 술 마시기 전에, 그 사람을 붙잡고 싶은 충동이 들기 전에 단 하나라도 바꿔야 한다면 이걸 먼저 바꾸세요.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건 아마도 지금 이별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거겠죠. 누군가를 떠나보냈거나 떠나야 했거나 사랑이 끝났고 그 여운이 아직도 당신의 몸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이별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생길 거야. 다 그런 거야. 다들 겪는 일이야. 하지만 정작 이별을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죠. 시간이 지나도 아픈 건 그대로고 더 좋은 사람 따위는 지금 눈에 들어오지도 않으며 세상에 나 말고 누가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건지 상상조차 되지 않으니까요. 이별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의 끝입니다. 그 사람과 하던 말투, 함께 가던 길, 보내던 메시지 시간, 심지어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마시는 루틴까지 모두가 그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삶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 하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일부가 뿌리째 뽑힌 것 같은 상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 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눈물을 흘리는 것도 SNS를 끄는 것도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별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일상 루틴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왜 감정 정리보다 루틴 정리가 먼저여야 하는지, 왜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습관이 남아있으면 감정도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정작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가던 나를 그리워해서입니다. 출근길에 이어폰을 꽂고 듣던 노래, 그 사람 생각이 떠오를까봐 일부러 피하게 되는 동네, 누군가에게 전화하려다 멈칫하게 되는 밤 11시. 이건 감정이 아니라 루틴이에요. 사람의 뇌는 반복된 행동과 감정을 연결시켜 기억하게 됩니다. 즉, 당신이 매일 하던 패턴이 남아있는 한 그 안에 연결된 감정도 계속해서 살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조건화된 정서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가 당신 삶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감정이 반복해서 발화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무리 잊어야지 다짐해도 아침에 알람을 끄고 일어나 세수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 생각이 다시 시작돼요.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뇌는 지워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요. 그저 당신의 하루가 여전히 그 사람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이에요. 감정을 바꾸고 싶다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접근해요. 먼저 감정을 정리하고 나면 새로운 루틴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진짜 효과적인 방법은 그 반대입니다. 루틴을 먼저 바꾸면 감정은 그 루틴에 끌려서 움직이게 돼요. 그 사람이 생각나던 노래를 끊고 같이 가던 카페 대신 새 아지트를 만들고 퇴근길 동선을 일부러 다르게 돌리는 것. 이게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감정 정리의 첫걸음이 됩니다. 행동이 감정을 바꾸는 구조는 심리학에서도 이미 검증된 방법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인지보다 행동이 빠르다는 원칙을 오래전부터 말해왔어요. 즉,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여야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별 후엔 마음을 붙잡고 눈물 닦는 대신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내 일상에서 그 사람의 자취가 남은 습관부터 제거하는 일입니다. 진짜 치유는 슬픔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 있다 보면 슬픔은 더 깊어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슬픔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 고통 안에서조차 아직 내가 그 사람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당신은 그 슬픔을 견디고 있나요? 아니면 소비하고 있나요? 슬픔을 견딘다는 건 지금 이 감정을 자각하면서도 나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슬픔을 소비한다는 건 계속해서 그 감정 속에 머물며 일종의 자해처럼 슬픔을 반복 감상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은 슬픔에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을 이유로 현실에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 슬픔이 없으면 내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 3일 동안은 울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4일째 아침부터는 이 슬픔을 의식적으로 설계해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입니다. 하루에 딱 30분 그 사람 생각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두는 겁니다. 아무 때나 생각나는 대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배분하는 거예요. 이건 행동인지치료, CBT에서도 실제로 활용되는 전략입니다. 걱정 시간 배정 기법이라고 해서 불안하거나 슬픈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억누르지 않고 아, 이건 내가 오후 7시에 생각할 거니까 지금은 미뤄둘게 라고 말해보는 방식이죠.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이걸 일주일만 해보면 정말 달라집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감각이 생기고 그 사람 생각과 내 인생 사이에 경계선이 생기기 시작해요. 감정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질문. 이별하고 나면 마음이 마치 지진난 땅처럼 느껴지죠. 어디가 무너졌고 어디를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는 상태. 눈은 멀쩡히 떠 있는데 감정의 방향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 그럴 땐 우선 감정을 복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 한 가지 질문부터 던져보세요. 내가 이 관계에서 지키고 싶었던 건 진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할 때의 나 자신이었을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상대방보다 그 사람 곁에 있던 나를 놓치기 싫어서 힘들어합니다. 내가 예뻐 보이던 순간, 내가 누군가에게 선택받던 순간, 내가 어떤 역할을 하던 그 시간들, 이건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자아에 가까운 거예요. 실제로 상담 사례를 보면 상대방과의 이별보다 나는 왜 거기서 버려졌나라는 자책에 더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버려진 내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 감정이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는 그 감정을 억지로 다잡으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정확히 어떤 상실을 반응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상실의 정체를 정확히 말로 표현해보기. 이별 후 가장 흔하게 드는 감정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자책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더 본능적인 거고, 이건 해석에 가깝죠. 정확히 말하면 이별이 주는 충격 자체보다 그 충격을 해석하는 내 방식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꼭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실의 정체를 감정이 아닌 문장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불행하다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사라진 지금이 불안하다. 나는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내 감정이 부정당한 것 같아 속상하다. 나는 그 사람보다도 내가 애쓰던 방식이 실패한 게 더 힘들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해석으로 풀어내기 시작하면 슬픔의 방향이 무작위로 튀지 않고 내가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 명명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그 감정이 실제보다 작게 느껴지는 현상도 관찰됩니다. 이걸 감정의 축소 효과, 레이버링 에펙트라고도 부르죠. 즉, 말로 표현된 감정은 말하지 못한 감정보다 훨씬 덜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부재를 덜어내기 위해 내 자아를 복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을 이름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별은 내 자아의 일부가 상대방에게 기댔던 구조가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곁에 있었을 땐 나의 어떤 부분이 확고해졌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자부심,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하루하루를 기다리게 만들던 기대감, 그 모든 게 상대방이라는 지지 구조 위에서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별의 고통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증명해왔던 구조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입니다. 하루 일과 중 하나의 루틴을 내가 주도권을 쥐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예를 들면
늘 퇴근길에 자동으로 켜던 플레이리스트를 의식적으로 다른 음악으로 바꿔보는 일부터요. 아주 사소하지만 내가 다시 삶의 중심에 올라서고 있다는 감각을 만드는 훈련입니다. 관계에서 잃었던 기준을 다시 세우는 법. 이별 후 감정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관계에서 세웠던 모든 기준들이 한순간에 다 흔들리게 되죠. 내가 과연 괜찮은 연애를 했던 걸까? 왜 나는 늘 이별할 때 더 망가지는 쪽이 되는 걸까? 내가 너무 많이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늘 나만 잘못 만나는 걸까? 이 질문들에 갇혀버리면 감정은 회복되어도 관계에 대한 기준은 무너진 채로 남아요. 그래서 다음 사랑이 와도 시작할 수는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이번 이별에서 배워야 할 질문을 정리해 봐야 해요. 비. 이번 관계에서 나는 어디까지가 진심이었고 어디서부터는 억지였는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내 마음이 사실은 나 자신을 향한 갈증은 아니었는가? 나는 왜 이별을 두려워했는가? 그게 외로움 때문이었나? 아니면 의미 붕괴 때문이었나?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시간이 다음 관계를 시작할 때 기준을 다시 잡아줄 겁니다. 감정의 무게는 사랑의 깊이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별 후에 너무 힘든 건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감정의 무게는 사랑의 깊이뿐 아니라 내가 그 관계에서 얼마나 의존했는가와도 비례합니다. 심리학에서 감정 중독이라는 말이 있죠. 사랑은 중독보다 더 강한 파장을 주는 감정입니다. 특히 나의 자존감이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번 요동쳤다면 그 관계가 끝난 지금 느끼는 허망함은 상실의 아픔이라기보다 금단 현상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별 직후에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이 진짜였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나를 얼마나 지탱했는가를 정직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 당신은 왜 내가 아직도 이 사람에게 매달리고 싶은지 그 이유를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오늘 당신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이 모든 말을 들었지만 아직도 마음이 복잡하다면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내가 제일 많이 떠올리는 기억은 어떤 장면인지, 그 장면 속 나는 어떤 표정이었는지를 적어보는 것. 슬픔은 대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떠오르는 그 기억을 감상하지 말고 한 줄의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그날 나는 그 사람의 눈빛에서 확신을 느꼈고, 그래서 더 오래 갈 줄 알았던 것 같다. 이렇게 적고 나면 이상하리만큼 감정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다시 읽게 되는 어느 날,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그 장면은 끝났지만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 장면은 추억이지만 나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넘길 수 있다는 걸요. 이쯤에서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조차도 잊고 있었던 내 안의 기준을 회복하고 있는 중은 아닐까? 그 질문을 품은 채 다음 날을 시작해 보세요. 회복은 그런 사소한 깨달음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끝난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어질까? 이별하고 나서 며칠 또는 몇 주가 지나면 이상하게도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문자, 전화, SNS, 좋아요, 아니면 그냥 술 취해서 보낸 듯한 잔이 한 줄.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은 더 혼란스럽죠. 이게 무슨 뜻이지? 이제 와서 왜 아직 나한테 감정이 남은 걸까?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별 후의 연락은 대부분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의 회피입니다. 당신에게 연락하는 그 사람도 자기 안에 남은 미련을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미련을 덮을 대상을 찾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낯선 사람보다 익숙한 당신이 훨씬 쉽기 때문이죠. 잊지 못한 게 아니라 연결을 끊지 못한 것뿐. 이별을 하면 사람은 공백을 마주하게 됩니다. 연락하던 시간, 함께 있던 장소, 익숙한 목소리, 그 모든 게 사라졌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고 싶어져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이별 후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그 빈자리가 너무 불안해서 다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건 미련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내가 이 사람 없이도 괜찮을지 확신이 안 서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닐까 싶어서 상대의 반응을 통해 내 감정을 확인받고 싶은 심리가 작동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연락이 오히려 감정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관계가 끝났는데도 계속 끈이 남아있는 이유. 사람의 뇌는 마무리되지 않은 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이가르닉 효과, 지갈닉 이에펙트라고 부릅니다. 완성되지 않은 과제, 닫히지 않은 감정, 끝나지 않은 대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훨씬 더 오래 남는다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이별이 명확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느껴질수록 당신의 마음도 계속해서 미끄러지듯 그 사람 쪽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땐 오히려 마음속으로 정리된 결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상대가 뭐라고 했든 간에 이 관계의 끝은 나 자신이 선택한 끝이라는 감각이 필요해요. 당신이 끊지 못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연락을 받으면 흔들리고 막상 다시 만나면 실망스럽고 그런데도 또 연락을 기다리게 되는 반복.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못 잊는 걸까요? 아니요. 가능성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이 사람이 다시 변하지 않을까? 혹시 그때는 진심이 아니었던 걸까? 혹시 나도 뭔가 잘못한 게 있었던 건 아닐까? 이 혹시가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 이 혹시가 이별의 책임을 끝까지 명확하게 내려주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 결과 사람은 상대를 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과의 이별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감정의 문을 열어두는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이별 후 연락에는 이런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들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이별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심리가 나타납니다. 관계, 유지형 중독. 관계가 좋지 않아도 관계 자체를 유지하려는 강박. 자존감 확인 욕구. 나 아직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감정적 확인을 전 애인을 통해 받고 싶어지는 심리. 감정 블러핑. 블러핑. 진짜로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니지만 네가 나를 잊지 못했으면 좋겠다는 욕망. 불안 회피형 애착. 혼자 있으면 불안해지고 감정적으로 떨어지면 정서적 결핍감을 느끼는 유형. 즉, 연락의 대부분은 진심이라기보다 정서적 반응 조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정은 다시 시작해도 또 같은 이유로 무너집니다. 끊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못 끊는 사람이 해야 할 첫 행동. 이 시점에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저도 알아요. 이건 끝난 관계라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못 끊겠죠? 왜 자꾸 다시 대화를 시작하게 되죠?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의 휴대폰, 메시지 앱, SNS를 열고 가장 최근 대화부터 쭉 내려가면서 감정이 올라오는 포인트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서 잘 지내? 라는 말이 너무 덤덤해서 마음이 찢어졌다. 여기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다. 여기서 웃으면서 끝냈지만 그 뒤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걸 적어보는 순간 왜 이 감정을 반복하는지, 왜 이 관계를 못 끊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그 대화창을 그대로 남겨두지 말고 문장으로 옮겨 적은 감정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세요. 이건 관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구조화하는 작업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리해야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날 아직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연락 오는 걸 보면 아직 끝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보다 나는 이 감정을 어떻게 대하고 싶은가입니다. 그 사람이 99번 연락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반대로 그 사람이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아도 내가 아직 마음을 못 정리했다면 그 관계는 아직도 내 안에서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별의 진짜 마무리는 상대의 태도가 아니라 나의 결정에서 비롯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 혹시 지금도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고 언제 마지막으로 접속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 말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의 근황을 볼수록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사랑이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건 남은 감정이 아니라 남은 자존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감정을 들여다보며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별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마음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과정. 사람은 단순히 사람을 잃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작동하던 정서 시스템 전체가 멈추게 되죠. 관계를 맺을 땐 늘 누군가를 기준 삼아 움직입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회복하고, 이런 감정 루틴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그 사람의 반응이 나의 정서 작동 조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관계가 끝나면 사람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작동하던 방식 자체가 멈추는 겁니다. 그 결과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도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이 아니라 이전 방식이 사라진 뒤에 감정 마비 상태만 남게 되죠. 잘해주는 사람인데도 왜 마음이 안 열릴까? 이건 많은 사람이 겪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새로운 사람은 나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고 안정적이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근거림도 없고 감정이 연결되지 않죠. 이건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 처리 회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회피적 반응, Delayed Affective Recovery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의 감정 시스템은 물리적인 관계 종료보다 훨씬 느리게 작동한다는 거죠. 특히 이전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스스로를 많이 지쳤던 사람일수록 다음 감정의 문을 열기까지 더 많은 정서적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안 열리는 이유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직 회복 중이기 때문. 이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이상하게 벽이 생겨요. 사람은 괜찮은데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면 오히려 피하고 싶어요. 이런 감정은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이건 정서 시스템이 아직 재가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전 관계에서 감정의 진폭이 컸던 사람일수록 정서적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이미 소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감정을 꺼낼 힘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시기엔 감정을 억지로 꺼내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지금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구나 라고 정확히 인식하는 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비교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예전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전 연인은 더 유쾌했는데, 그 사람은 날 더 잘 이해했는데, 이 사람은 착하긴 한데 뭔가 심심해. 이 비교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기억하던 관계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뇌는 감정보다 반복된 자극에 더 반응합니다. 즉, 감정이 깊었던 사람보다 오랫동안 반복된 패턴이 있었던 사람을 더 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조차 당신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기존 감정 구조와 비교하는 겁니다. 그 비교를 없애기 위해선 새로운 감정 구조를 다시 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시기엔 사람보다 감정 훈련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별 직후 또는 그 여운이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생기는 가장 큰 착각은 이 사람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는 오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직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상대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사람을 바꾸기 전에 감정의 사용법을 먼저 복구해야 합니다. 이건 아주 사소한 행동부터 시작됩니다. 혼자 밥 먹을 때 휴대폰을 보지 않고 음식의 온도와 향에 집중해보기. 거리를 걸을 때 이어폰을 빼고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을 느껴보기.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질문해보기. 오늘 나는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았나? 이런 행동은 정서 회복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각 기반 회복 훈련, sensory grounding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억지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을 천천히 만드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감정의 유연성에서 시작된다. 이전 사랑을 아무리 오래 했고 그 사람이 아무리 특별했어도 그 감정은 한때 반복된 감정의 패턴에 불과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건 그 사람의 특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던 내 감정의 탄력성입니다. 사랑은 내 감정이 누군가에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감각에서 시작되는데, 이별은 그 감정을 전송하는 통신망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망을 다시 깔기 위해 당신은 지금 당장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보다 다시 감정을 발신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회복의 본질이고, 그게 되어야 다음 사랑도 비로소 제대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연습.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 이 연습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하루 중 내가 어떤 감정을 피했는지 적어보기. 예를 들면, 회사에서 혼났을 때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친구가 농담처럼 넘긴 말에 서운했지만 웃어 넘겼다. 퇴근길에 괜히 외로웠지만 그냥 음악으로 덮었다. 이걸 적어보면 당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피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했던 감정을 한 줄로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나는 그 감정을 무시했지만 분명히 존재했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 감정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문장이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회복의 첫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다시 생각날까? 모두가 이렇게 말하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루하루 멀어지다 보면 그 사람도 잊게 돼.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아무 상관없는 순간에 그 사람이 문득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길에서 어떤 향수를 맡다가, 비 오는 날 라디오에서 들려온 음악 한 소절에, 그리고 그런 날엔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까지 같이 따라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아직도 못 잊은 걸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기억이 감정을 호출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기억은 내용이 아니라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흔히 기억은 머릿속에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기억은 내용보다 맥락에 더 강하게 저장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상황 이존 기억, context dependent memory 이라고 부릅니다. 즉, 어떤 감정이나 사건은 그 사건이 벌어진 환경과 함께 기억되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이나 자극이 반복되면 자동으로 그 기억이 호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그 사람을 떠올린 건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기억된 환경이 무의식 중에 자극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과 자주 가던 카페에서 비슷한 음악이 흘러나왔을 때 뇌는 그걸 감정적 트리거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기억을 호출해버리는 거죠. 잊은 게 아니라 덮어둔 것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은 이제 내 삶에서 아무 의미 없어. 완전히 끝났어. 감정 하나도 안 남았어. 이런 말을 하고 나서도 문득 그 사람이 떠오르면 그제서야 혼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기억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직 중요한 존재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은 감정과 달라요. 감정은 사라지지만 기억은 형태만 바꾼 채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꺼내보지 않게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잊은 줄 알았던 사람이 떠오른다고 해서 당신의 회복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인 뇌의 반응이고 삶의 흔적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감정은 없어졌지만 해석되지 않은 기억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별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은 남아있는데 그 기억을 해석하지 않은 채 그냥 덮어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날 말없이 떠난 연인, 이유도 설명도 없이 사라진 사람, 혹은 마지막에 크게 싸운 뒤 대화를 끝내버린 기억. 이런 경우 기억은 마음속에 열린 파일처럼 떠 있습니다. 감정은 접었어도 그 기억은 아직 해석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그 장면만은 선명하게 떠오르고 자기도 모르게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 기억을 마주보고 그때의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때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이별을 마무리하지 못한 이유는 상대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때의 나를 아직도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내가 더 기다렸어야 했나? 그때 내가 그런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자기 책망은 이별을 반복하게 만드는
내면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건 그때의 나를 다시 만나 이 한 문장을 건네주는 겁니다. 그때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그 상황에서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였고 그 선택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 선택은 너답게 진심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해. 이 말을 해주는 순간 기억은 미련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직도 떠오르는 사람을 완전히 정리하는 방법. 그 사람이 떠오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억누르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생각을 끊거나 다른 걸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감정과 기억을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처럼 해보세요. 떠오른 기억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하이티 언제, 어떤 장면, 어떤 감정, 그 기억 속 당신이 어떤 말을 듣고 싶었는지를 떠올립니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어. 그 사람을 사랑한 건 잘못이 아니었어. 그 기억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 그 말을 직접 써봅니다. 파이 짧게라도 문장으로 적습니다. 파이말로 내뱉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억은 반복 재생되는 구조에서 빠져나와 의미 부여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서적 기억 정리의 핵심이에요. 누군가가 떠오르는 건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떠올랐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왜 또 이래? 왜 자꾸 생각나? 그 사람은 이제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그럴 때 이 말 한 줄을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떠오른 게 아니야. 그때의 내가 그만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야. 기억은 상대가 아닌 당시의 나를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생각날 때마다 이건 미련이나 후회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자기 존중의 순간으로 바꿔도 좋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건네고 싶은 문장. 오늘 그 사람이 문득 떠오른 순간 마음을 조용히 붙잡아주는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끝났을지 몰라도 그 사랑을 했던 나는 지금도 나에게 남아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어떻게 간직할지 결정할 권리도 이젠 온전히 나에게 있다. 이 말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떠올리는 대신 그 사랑을 했던 나 자신을 껴안아 주세요. 그게 이별의 진짜 끝이고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회복의 방식입니다.